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미용실에 처음 찾아온 손님이 매장 곳곳에 10원짜리 동전들을 뒀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손님은 매장 곳곳에 동전들을 던지거나 넣었는데 가게를 망하게 하려는 일종의 저주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차주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출발이 늦는다는 이유로 벌어진 일이었는데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욕설과 폭행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 모레가 크리스마스입니다. 어떻게 다들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모레 크리스마스에 경북 구미에서는 가수 이승환 씨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이승환 씨는 대통령 탄핵 촉구 공연도 하고 그간 진보적 목소리를 뚜렷하게 내왔었죠. 오늘 구미시장이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다 했습니다. 공연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과 자칫 충돌이 발생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는데 시는 앞서 이승환 씨 측에 정치적인 선동을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했답니다. 당연히 거부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네요.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삽살이 호야 엄마입니다. 한국의 삽살개를 미국 땅에서 널리 알리고 있어요 하신 LA의 진아님. 경남 김해 장신대역 부근 교차로 너무나 당당하게 역방향에서 서가지고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요. 의그 하신 장진웅님. 충남 예산에서 서울 오는 고속버스입니다. 기사가 운전 중에 손톱을 깎고 휴대폰을 보고 별걸 다 했냐 아주 불안해 죽겠어 하신 김승민님. 서울 방배동 정금마을 도로에서 트럭에 술병을 쏟았는데 시민들이 다 저렇게 달려나와가지고 청소를 하네요 하신 김태수님. 구리시 삼부아파트 309동 엘베에 5만 원 찾아가란 쪽지가 붙었는데 세상에 반나절이 지나도 누구도 손을 안 대요. 우리나라 멋진 나라 하신 박은수님. 캘리포니아의 셰넌 성님, 강성희님, 이정민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와우. 사라진 비행기표입니다. 가수 K-윌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공개했습니다. 일본 여행 가려고 비행기표를 샀는데 당일 공항에 가니까 예약 안 하셨는데요 했다는 거.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가수 K-윌이 해외여행 플랫폼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공권을 구매를 했는데요. 그런데 출발할 때 공항에서 체크인을 하는데 예약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연락을 받은 겁니다. 알고 보니까 여행 플랫폼에서 항공권을 정상적으로 결제를 했고 확정 메시지 그리고 이메일도 받았는데요. 하지만 정작 항공사로 결제 내역이 넘어가지 않아서 비행기표 발권이 안 됐다는 거였습니다. 항공사 직원도 종종 이런 일이 있다면서 일단 공항에서 다시 항공권을 사고 해당 여행 플랫폼에서 환불을 받는 걸 권했습니다. 다행히 비행기가 만석이었지만 노쇼가 생겨서 다시 결제를 하고 티켓을 급하게 구매했는데요. 하지만 가격이 편도로 60만 원, 왕복 비행기 값만큼 다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편도 일본 가려고 편도 60만 원. 그렇습니다. K-윌 씨가 이런 일을 당한 거가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왕왕 있길래 저희가 좀 골라봤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 여행 플랫폼의 대처가 더 가관이더라고요. 지금 K-윌 씨가 일본에 도착해서 그 플랫폼 측하고 통화를 계속 했다고 합니다. 5시간에 걸쳐 통화를 했는데 요지는 그거예요. 전산 문제다. 예약 확정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규정상 100% 환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발권 대행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좀 확인이 돼야지 환불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충격적입니다. 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사실은 100% 믿고 하는 건데 당연하죠. 중간중간에 다 확인을 하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전달이 안 될 것까지 우려를 하면서 누가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겠냐 이런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이고요. 다만 비행기든 호텔이든 조금 비싸더라도 공식 홈페이지로 하는 게 낫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어차피 대행사를 믿고 하는 건데. 믿고 하는 거죠. 이거 100% 해야 되고 만약에 실수를 했다면 플랫폼에서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왜 하필 도로에서 자 도로에서 벌어진 갖가지 민폐 상황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3차선 도로 들어온 불박차 그런데 맨 끝 차선으로 웬 사람이 아이가 탄 눈썰매를 끌고 도로를 가로지르는데요. 아유 자 그럴 때 트럭 온다 하니까 중앙선 안쪽으로 그제서야 막 종종걸음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저 넓은 도로를 무단횡단 그것도 아이랑 그것도 눈썰매랑 이게 뭡니 지금. 너무 보기만 해도 진짜 위험해 보이네요. 네, 경기도 화성의 한 도로에서 이제 이동하고 있는 분을 제보하신 건데요. 저분 가까이서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하고 손녀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녀 눈썰매를 끌어주려고 하는 의도는 좋으셨지만 지금 저기 눈 온 도로입니다. 너무 미끄러워요. 맞아요. 그런데다가 근데 트럭은 달려오죠. 고속도로니까. 그런데 거기를 손녀를 눈썰매를 끌어주고 계신다? 조금만 가면 건널목이 또 있었대요. 이런 행동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는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 만나보시죠. 서로를 꼭 껴안은 채로 도로 위에 앉아있는 저 커플. 자 그런데 그 앞에 사진기사가 서서 찰칵찰칵 좀 더 다정하게 러블리하게 자 그런데 그 뒤에는 신호를 기다리는 차들이 두루루루루루루 자 신호 대기 중인 도로 한복판에서 다름 아닌 웨딩 사진 촬영 중이었던 겁니다. 자 잘 보시면 횡단보도 존도 벗어나 있어요. 왜 저래 진짜.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보신 이 사진요. 지난 21일 그러니까 주말입니다. 주말 오후 4시 정도고요. 장소는 서울 강남구의 도산대로입니다. 주말 오후 강남대로 도산대로면요. 얼마나 차들이 많은지 그러니까. 그냥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거기서 지금 두 남녀와 사진기사가 웨딩 사진을 찍고 있었던 겁니다.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신호가 초록불이 들어오면 쭈르륵 안전지대로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있다. 다시 신호가 바뀔 때쯤 되면 다시 인도로 빠져나왔다. 이걸 몇 번씩이나 반복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제보해 주신 분들 사진 작가이시긴 한데 저렇게까지 해서 왜 이렇게 위험하게 웨딩 사진을 꼭 찍어야 하겠느냐.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좀 안전하게 좀 사진 촬영할 걸 찾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제보해 주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좀 큰일 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어.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 좋습니다. 그렇지만 좀 안전한 곳에서 그 사진 찍고 하면 좋겠는데 위험합니다. 안전한 곳에서 사랑하세요. 네. 자, 다음 이어갑니다. 화장실 다녀온 사이 점점점. 자,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손님이 뿅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호프집 안으로 우르르르르르르 남성들이 입장을 합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이 한쪽 테이블에 저렇게 자리를 안내하고 다 앉아요. 그러고는 메뉴판을 탁 펼치는데 아이고 뭐 이렇게 많이 먹으려고 상다리 휘어지게 냠냠쩝쩝 냠냠쩝쩝. 자, 연초 한 대 땡겨야지 하듯이 이제 줄줄이 가게 밖으로 나갑니다. 자, 지금 나가고 있어요. 자, 몇몇은 앞에 서서 저렇게 담배를 피우고 몇몇은 또 그냥 건물 옆으로 가서 저렇게 하는데요. 자, 그런데 잠시 후 사장님 잠깐 자리 비운 틈에 남성 2명 가게로 오더니 남은 술을 벌컥 원샷을 때리고는요. 자, 모조리 옷 소지품 챙겨가지고 가게 바깥으로 고고. 자, 그럼 뭐 할까요? 밖에서 기다리던 일행들과 함께 그냥 쌩 가버립니다. 박 변호사님, 먹튀하는 와중에도 남은 술 원샷 하는 거 봐, 진짜. 야, 이게 지난달 15일 밤입니다. 호프집에서 일어난 일인데 사장님은 여성이고요. 아들이 제보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저렇게 5명의 손님이 와서 호프 마지막까지 먹어가면서 먹튀를 한 사건이고요.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날 매출 자체가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인데 저 먹튀가 절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상당히 화가 나는 어쩜 상황이고 좋아. 이게 고전적 의미의 먹튀가 있어요. 뭐냐면 장발장류. 정말 배고파서 저 배고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는 건데 배고프다고 호프집 가서 먹지는 않거든요. 먹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먹튀는 아니고 아마 고의적인 먹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저 지금 보면 마지막 저 사람이 그 증거입니다. 어떤 거? 완샷 탁 하고 가잖아요. 도망가는 겁니다. 이건 고의에 의한 먹튀라고 봐야 되고 사기 내지 뭐 절도 같은 범죄가 될 수가 있겠죠. 양 변호사님, 저는 먹튀하면서 남은 술 아까워서 원샷하고 가는 거 처음 봤어요. 그 꼼꼼한 정성을 제발 좀 사업을 하고 장사하시는 분들 위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본인은 그 남은 술 마셔서 얼마나 뿌듯하고 뭐 술 기운에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저 장면 보고 있는 그 사장님은
가슴이 미어집니다. 요즘 가뜩이나 자영업하시는 분들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왜들 그러세요? 그러니까 자 좋습니다. 다음 이어갈게요. 선물 고르듯 슬쩍입니다. 자 제보해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아파트 입구에 잔뜩 쌓여있는 택배 물건들. 자 하얀 패딩 입은 여성 쭉 들어오더니 택배 쪽에 눈길을 슬쩍. 자 그 와중에 검은 택배를 픽업. 아 송장을 확인하더니 이건 이 집에 있어 킬. 자 이번에는 앞에 있던 상자 픽업. 자 그런데 말이죠, 갑자기 저걸 내려놓더니 자 가방을 뒤적뒤적 하면서 휴대폰을 보는 척하여 아하 사람 지나가는 거였구나. 자 또다시 앉아서 맨 앞에 택배 송장을 스크리닝. 그래 너로 정했어. 자 이미 들고 있던 상자를 살포시 올려놓고 밑에 상자까지 함께 들어서 으차. 자 마지막까지 택배를 스캔하더니 뭔가 아쉬워. 자 그러더니 백스텝을 밟고 계단으로 고고. 자 자기가 자기 택배 들고 간 거면 이 귀한 시간에 저희가 전해드리지 않겠죠. 그러게요. 일단 제보해 주신 분은 저기 왜 이렇게 택배가 쌓여있나 싶으실 텐데요. 저기 엘리베이터 공사 중이어서 주민분들이 엘리베이터로 이제 택배하신 분이 다 집주로 올라가 힘드니까 현관에 당분간은 쌓아놓고 거기서 주민들이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보해 주신 분이 갈비탕 팩을 주문하셨대요. 갈비탕 왔다고 해서 나가봤더니 없는 거예요. 시스템에 돌려봤더니 저 장면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급히 이제 주민 여러분 혹시 갈비탕 누가 실수로 가져가신 분 있으면 가져다 주십시오라고 방송을 하니까 갈비탕 팩이 오긴 왔는데 네. 저 여성이 아니라 엉뚱한 분이 들고 왔어요. 그분은 또 우리 집 앞에 자기 집 앞에 그게 있으니까 주문한 적도 없는 게 있으니까 어라? 그러고 들고 왔던 겁니다. 아하. 그래서 다시 찾아봤더니 이 여성이 저기다가 다른 집에다 가져다 놨던 거고요. 그 하는 말이 내가 눈이 나쁜데 그날 하필이면 안경을 안 가져와가지고 착각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보실 때 그게 안경을 안 썼다고 못 알아볼 상황이었을까요? 굉장히 가까이서 굉장히 여러 번 보시는 것 같은데 게다가 아니 그러면 자기 저 착각한 거면 가져고 와야지 왜 엉뚱한 집에다 가져다 놔요? 그렇죠. 그리고 제보자분이 다른데 이렇게 쭉 CCTV를 봤더니 안경 쓰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아이고. 아무래도 훔쳐간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다 여러 번 또 사과를 하고 자 또 저렇게 뚫어지게 보잖아. 동네 주민이니까 그냥 선처하기로 했답니다. 아유, 참,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남자친구 있는데 점점점.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친구의 남자친구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할지 고민인 20대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중학생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요. 워낙 예뻐서 SNS에 사진을 올리면 좋아요가 수천 개씩 찍혀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연애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이성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20살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사귀더라고요.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잘 만나고 있고 저도 그 남자친구와 친구가 돼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친구 휴대전화로 사진도 찍고 SNS도 구경했는데요. 그런데 메시지에 친구하자거나 예쁘셔서 연락했다는 몇몇 남자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딱 봐도 수작 부리는 건데 왜 받아주냐 이랬더니 친구는 남자친구를 사랑하긴 하지만 사귄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제는 큰 설렘을 느끼지 못해 이러면서 가끔 몇 마디 나눈 거고 바람 피우려는 건 절대 아니야 이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결혼 이야기도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서적 바람이 아닌가 싶은데 친구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친구나 다름없는 그 남자친구도 걱정이 됩니다. 이 사실을 친구의 남자친구에게 알리는 게 맞을까요? 그렇군요. 자, 기다리셨던 부처의 해적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입니다. 야, 백다혜, 너 정신 좀 차려. 너 지훈이 만난 게 벌써 8년이야, 8년. 이 정도면 사실혼이다, 너. 야, 설렘을 못 느낄 것 같으면 헤어지든지. 남자들 작업을 왜 다 받아주고 앉았어. 너 그러다 결혼해가지고 지훈이한테 들켜봐. 사건반장 별별 상담소 나오는 거야, 너. 야, 나한텐 너도 친구지만 지훈이도 친구야. 나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동그라미. 이럴 수가. 자, 다음 친구예요.
어머머머, 야 박상희 이거 완전 돌았어 얘. 너 왜 이렇게 오지랖이야? 너가 뭔데? 야 이거 어디까지나 나랑 지훈이 사이의 일이다. 네가 왜 껴들어? 뭐 정서적 바람? 진짜 가지가지 가지고 앉았어. 야 내가 사건 반장 좀 그만 보라고 했지. 내가 그 남자들이랑 데이트를 했니? 뭐래? 잠깐만. 너 지금 필요 이상으로 감정이입한다. 너 혹시 지훈이 짝사랑? 그지? X. 자, 양 변호사님. 일단 글쎄요. 뭐 요즘에 이제 SNS 젊은 분들이 하는 거 보면 또 외모가 좀 이렇게 있는 여성분들에게는 정말 DM이라고 하죠. 메시지 많이들 가더라고요. 이 지금 친구란 분이 진짜로 진지하고 심각하게 한 것도 아니고 가볍게 받아 넘기는 정도의 일이었고, 그리고 8년이라고 하면 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그 이성 간에도 일종의 뭐 권태기라고까지는 아니다 그런 순간들이 오거든요. 만약에 친구분이 정말로 진지하게 더 이상은 지훈이랑 결혼 생각이 없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20대 후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본인이 결정할 문제인 거예요. 이것까지 간섭을 한다? 저는 도를 많이 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건 반장은 쭉 보라고 하십시오. 아유, 마지막 그 말씀이 아주 귀에 탁 울리네요. 자, 교수님, 하지만 이 여자친구도 친구고 이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도 내 친구라잖아요. 말도 안 되죠. 네, 중학교부터 내 친구였던 내 여자친구가 중요합니까? 내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라서 내가 친구 된 이 남자친구가 내 친구입니까? 이거는 정말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 정도로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아까 앵커님께서도 혹시 짝사랑하는 거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상황을 들으면 왜 둘을 깨트리고 싶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좀 오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옳지 않죠. 게다가 또 여자친구가 정말 바람을 폈다면 정말 이 내 친구 지윤이가 너무 속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정말 뭐 어쩔 수 없이 난 얘기하고 싶어. 이렇게 너무 옳고 그름이 중요한 성격이라면 그러실 수 있는데 그냥 뭐 대화 조금 한 거 가지고 이 지윤이는 정말로 그거를 얘기해 주길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아니죠. 그러니까 지훈이는 남자친구는 그거를 전해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거다. 그렇죠. 끼어들 필요도 없고요. 뭐 범죄를 저질렀으면 뭘 했습니까? DM이라는 거는 다이렉트 메시지잖아요. 문자를 교환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 SNS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뭐 알리고 한다. 근데 또 알려준들 지훈이 입장에서 그래 괜찮아 이럴 가능성도 높고요. 끼어들 필요가 없는 걸 갖고 굳이 끼어들어가지고 뭔가 해방을 놓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절대 없다 생각이 듭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저도 바람을 피운 건 아니니까 막 지금 당장 이야기는 안 할 것 같은데 대신에 계속 친구를 확인을 할 것 같아요. 저도 걱정이 돼서 옆에서 계속 잔소리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가족분들 댓글도 볼게요. 심장이 널 향해님, 친한 친구라면서 왜 말하나요? 라고 하셨고요. 깡깡다람쥐님, 확실한 증거 없이 알려주면 그냥 이간질하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쁘는 실님은 남자친구와의 의리도 중요하죠. 얘기해 주세요. 이러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끝나고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준비되어 있고요. 자, 내일 크리스마스 특집 요리 연구가 이연복 셰프가 이 사건 반장 특집 출연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오는 31일 서울 상암동 JTBC 오픈 스튜디오 역시 여기에서 사건 반장 공개 방송합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 초대합니다. 약 15팀. 30분 정도 모실 생각인데요. 자, 지금 여기 메일 주소로 saban750@jtbc.co.kr 여기로 나와 내 가족 혹은 지인이 왜 꼭 공개 방송에 참석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사연이, 어떤 사정이 있기에 꼭 와야 하는 건지 그 이유를 이렇게 메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 2024년 마지막 밤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saban750@jtbc.co.kr 많이 응모해 주십시오. 와우. 미용실을 찾은 한 여성, 잠시 순서를 기다리면서 매장을 둘러보는데요. 그런데 어딘가 수상합니다.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정수기 아래에 넣죠. 반대편에 가서는 매장 바닥 깊숙한 곳에 또 넣습니다. 까치발까지 들어서 수납장 위에도 올려놓는데요. 여성이 눈치를 살피면서 매장 곳곳에 숨겨놓은 건 바로 10원짜리 동전이었습니다. 도대체 여성은 왜 10원짜리 동전들을 숨겨놨던 걸까요?
예, 오늘 전해드릴 이 사건 정말 황당하고 약간 좀 샤머니즘적인, 요즘 정치 뉴스도 대부분 다 이렇게 샤머니즘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 제보 사건인데 숨겨진 10원짜리 동전들이 정말 보물찾기 하듯이 막 하나씩 발견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구에 한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제보를 하셨어요. 어느 날 미용실 갔더니 바닥에 10원짜리가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떨어졌나 보다 그러고 이제 주워가지고 치웠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카운터 노트북에도 10원짜리가 깔려져 있고 또 수납장 아래에서도 나오고 정수기 아래 틈에서도 나오고 근데 또 뭐 하나만 놓여 있는 게 있고 또 4개, 3개 가지런히 쌓여 있는 것도 있고요. 매장 구석구석의 틈새 또 수납장 아래뿐만 아니라 위에도 있고요. 화분 돌멩이에도 있고 흙에도 꽂혀 있고 액자 뒤에도 꽂혀 있고 9군데에서 이 10원짜리가 나온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냥 웃으시면서 아니 누가 이렇게 10원짜리 꽂아놓고 가? 왜 이렇게 꽂아놓는 김에 한 500원짜리도 좀 꽂아놓지? 이러고 웃으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굉장히 찜찜해지잖아요. 왜 이렇게 10원짜리가 여기 많지?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좀 알아봐야겠다. 그러고 CCTV를 돌려봤더니 아까 본 그런 60대 여성이 이렇게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건 진짜 떨어뜨려 놓은 게 아니라 꽂아놨습니다. 자, 10원짜리를 매장 곳곳에 저렇게 꽂아놓고 숨겨놓은 장본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손님이었어요. 맞습니다. 이 범인은 바로 지난 12일에 이 미용실을 찾은 60대로 보이는 여성 손님이었습니다. 원장님에 따르면 해당 손님은 예약을 하지 않고 왔었고요. 이 미용실에는 처음으로 방문했던 손님이었습니다. 미용실에 왔을 때 파마를 한다고 했고 그때 이제 직원이 다른 손님을 시술 중이어서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좀 매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10원짜리 동전들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숨겨놨던 거예요. 심지어 좀 누가 볼까 이렇게 눈치를 보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이런 일을 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는 건데요. 드디어 범인을 찾은 원장은 이 손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원장은 두고 간 거 가지러 오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못 간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돌려 말하지 않고 동전들을 왜 두고 가셨냐,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미안합니다, 치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했더니 아유, 그거 그냥 알아서 치워주세요 뭐 했다는 거죠. 아무래도 뭔가 찝찝한 마음을 털어낼 수 없었던 원장님, 단골 손님들한테 글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푸념을 늘어놓으셨대.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됐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오래된 단골분들이 제가 뭐 자꾸 가게에서 10원짜리가 나와요 하면서 너무 이상하니까 전화해가지고 알아봐 주셨는데 말씀하시는 분들이 뭐 진짜 10군데 넘게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진짜 나쁜 거고 이거는 자기의 나쁜 애군을 담아서 자기 몸 아프고 뭐 재수없고 이런 걸 다 담아서 여기다 팔고 가는 거라고. 잘 되는 가게 가서 팔고 가고 그런 거 진짜 나쁜 거라고. 이제 가게 망하게 하려고 하고 내쫓고 뭐 줄 막히게 하고 뭐 다 똑같은 말씀하시더라. 그래도 소름 돋았지. 이게 어디까지나 이제 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런 뭐 샤머니즘적인 영역의 뭐 상황이긴 합니다만 묻는 족족 말씀하시는 분들이 야야 그거 큰일 나 그거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10원짜리가 너무 많다라고 푸념을 하니까 단골 손님들이 알아봐 준 것 같아요. 뭐 예컨대 무속이나 뭐 점집에 가서 알아보니까 이거 정말 안 좋은 것이다. 10원짜리 뭔가 나쁘게 할 의도로 한 것이다. 저주에 가까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다고 하고요. 잘 나가는 가게가 있으면 그 잘 나가는 가게를 안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밥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나쁜 어떤 저주를 거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거든요. 그 뭐 쉬운 말로 그 인형에다 막 하는 재우 거. 뭐 꼽는 것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액땜 나쁜 것을 애군을 담아서 여기 혹시나 팔고 놔두고 가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들었고 또 손님들 얘기도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10원짜리 나올 때마다 막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고 보이는 족족 10원짜리 버렸다고 합니다. 야, 참 그렇군요. 자, 돈을 훔쳐가는 도둑도 아니고 안 내고 그냥 가는 먹튀도 아니고 오히려 돈을 놓고 간 의문의 손님 때문에 골머리를 끙끙 앓던 중 이 손님이 매장으로 직접 찾아왔다고 합니다. 당연히 물었겠죠. 무슨 억하심정이 이러신 거예요? 자,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 대답이 왔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국회의사당에도 뿌렸어요. 자, 당시 손님과 나눈 대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근데 10원짜리를 왜 뿌리셨어요? 그러면 그걸 다 수거해 주세요. 제가 가져갈게요. 정중하게 미안하다 하고요. 그럼 끝이야. 특별히 여기서
하는데 내가 여기만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으로 이보다 훨씬 더 수년간 내가 이렇게 해왔어요. 국회의사당도 내가 가서 했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자되라고 했는지 저주로 받으라고 했는지 정말로 이 좋은 마음을 정말 원장님은 저주로 받아들이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나쁜 거라고 진짜 모르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게요.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 모두가 다 잘 되기 위해서 더 이상 더 이야기 없어요. 자, 이게 양밥 진짜 저게 저주술의 일종이라면 국회의사당에 뿌렸다. 저희 제작진이 오늘 이걸 보더니 아 그래서 비상계엄이 터진 건가? 그래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쳐들어왔던 건가 싶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좀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긴 한데 하여튼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예전에 뭐 눈 아프고 그러면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 아픈 눈 눈썹 뽑아서 돌에 붙이고 길에 놔두면 다른 사람이 차면 그걸 가져가게 된다. 이런 비슷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잠깐 들긴 합니다. 10원짜리 동전 얘기는 아무튼 처음 들어봤는데 저 스님 와가지고 아 미안하다고 내가 다시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서도 절대로 이건 나쁜 건 아니다라고 조금 전에 드린 것처럼 얘기를 한 겁니다. 수년 동안 몇만 원을 10원어치짜리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다시 뿌리면서 가져다 놓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저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다. 내가 여기 다 잘 살자고 대한민국에 다 잘 살자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국회의사당에도 이걸 놨다라는 얘기도 그러면서 한 얘기거든요. 근데 진짜 만약에 내가 진짜 저주를 받으려고 한 거라면 그럼 내가 죄 받겠다라고 하는데 그 죄를 또 어떻게 받아? 이걸 뭐 죄를 받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렇게 하여튼 신랑이를 버리고 있으니까 밖에 따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따님이 그만 가자고 이렇게 말렸는데 오히려 딸에게도 또 화를 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미용실 한 곳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원장님은 이 10원짜리 동전 소동을 SNS에 올렸어요. 그랬는데 여기저기서 우리도 같은 일을 겪었다는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막 목소리를 막 내시는 거예요. 이 가방을 파시는 사장님이 계셨는데 뭐 가방을 좀 팔려 그러면 고객이 딱 가져와서 가방 안에 왜 10원짜리가 있어요? 이러면서 찝찝하고 기분 나빠서 안 살래요. 이러고 가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미용실에도 또 여기저기서 뭐 틈새마다 10원짜리가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음식점에서도 10원짜리가 계속 나왔다라는 또 사장님도 계셨고요. 이 원장님에 따르면 몇몇 피해자분들은 실제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박 변호사님. 예. 진짜 무슨 버거 장군이 있질 않나. 네. 요즘 왜 이러죠, 진짜? 뭐 이 원장님은 미신을 믿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두렵거나 무섭진 않지만 그래도 저주라는 뜻이 있다는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혹시나 누가 나한테 가심정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두렵고 잠도 안 왔다고 무섭지. 합니다. 뭐 이걸 믿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또 피해를 또 미용실이 입은 건 사실 없기 때문에 뭔가 문제를 삼고 싶진 않는데 SNS에 댓글들이 좀 올라왔대요. 예. 절대 만지지 마라. 뭘요? 동전. 10원짜리? 예. 아. 쓸어서 버려라 그냥. 그리고 금전은 뺏어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있고요. 비상금 숨겨두는 거 아니냐. 그 전자파 차단하려고 그런 것 같다라고 또 다르게 또 접근하는 또 댓글을 누리고 전자파를 왜 있는 것 10원짜리로 차단해? 그래요. 또 거기서 뭐 아이고 기부하면 어떠냐 10원짜리 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안 받습니다. 예. 자, 아무튼 첫 번째 사건, 예,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차주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출발이 늦는다는 이유로 벌어진 일이었는데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욕설과 폭행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열받는 제보 사건입니다. 네, 피해자인 대리운전기사는 낮에는 생산직, 또 밤에는 부업으로 대리운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딸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지난 12일에도 밤 8시 40분쯤에 이 콜 배정을 받아서 경상남도 창원의 도계동의 한 거리로 갔습니다. 대리운전을 할 차량은 억대 외제차였는데요. 30대로 추정되는 차주와 차주의 여자친구, 그리고 지인인 또 다른 남성 1명, 이렇게 총 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차주와 차주의 여자친구는 뒷좌석에 탔다고 하고요. 지인은 조수석에 탑승을 했는데 지인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니는 누군데 걔 XX야 이렇게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자, 대리운전 불러가지고 갔어. 차에 탔어. 타자마자 차주의 지인에게
욕설을 들은 겁니다. 하지만 아유 술에 취했으니까 뭐 참자 출발하겠습니다 했죠. 자 그런데 운행 직전 또 욕설을 들었다는데요. 대리운전 기사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출발하려고 하는데 앞에 차가 가족들이 타더라고요. 이제 한 5살, 6살 정도 돼 보이는 어린이 한 2명인가 1명인가 있었는데 그 애들 안전하게 탈 때까지 출발 뭐라고 있는데 옆에서 야 이 왜 출발 안 하는데 언제 갈 건데? 이런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앞에 가족들 타고 있잖아요. 어린이 탑승하고 있잖아요. 뭐 이래 말을 했어요. 그 옆에 조수석 탄 사람이 이것도 공표하고 대리하지 말아야지 뭐 이래 하더라고요. 자 앞에 아이들이 타는 차가 있었고 또 이게 억대 외제차다 보니까 조심조심 운전하려고 했는데 거기다 대고 아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욕좀 확 네, 사실 이 운전하신 이 대리기사님은 너무 잘하신 거죠. 어린이를 보호하신 거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운전하시는 분들 다 어린이 보호는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타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기다려준 거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왜 출발 안 하는데 걔 XX 계속 욕을 하고요. 아이들이 타고 있어서 좀 기다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 차도 못 피해갈 거면 대리운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막 욕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사님께서 욕설하지 마시고 시비 걸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 끝나기가 무섭게 물병이 눈에 와서 날라왔습니다. 물병을 눈에다가 던진 거예요. 그래서 눈 부위와 광대뼈에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고 머리까지 얼얼했다고 하십니다. 자 물병으로 대리운전 기사님을 폭행한 겁니다. 사방 차 내부에 물이 팍 튀었겠죠. 자 그런데 그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침묵을 지켰던 뒷좌석 차주가 본격적으로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님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야! 니 안 나갈 수 있겠나? 니 내한테 죽는다 진짜로. 욕하지 마세요. 니 내한테 안 나갈 수 있는데 진짜 너무 더러워졌는데. 어? 야! 니 안 나갈 수 있겠나? 어디서 그래? 아, 평신. 박 변호사님이 이 지금 싱크가 나가는 순간에 완전 지금 화가 나셨어요 지금. 예, 너무 욕도 그렇고 이게 지금 보면 차주 지인이 옆에 조수석에 앉았잖아요. 이런 시비가 붙으니까 물병을 던진 겁니다. 물병을 맞고 대리운전 기사님이 이렇게 있으니까 뒤에 있던 차주가 야, 그 차 지금 이 차 얼마인지 아냐? 내 차 지금 더러워졌잖아 라고 시비를 걸어요. 그 던진 사람은 차주의 지인이죠. 물병을 던진 사람. 본인이 한 것도 아닌데 본인한테 책임져라. 감당할 수 있겠냐 얘기하고 아직 상당히 모욕감을 느끼죠. 폭행 당한 것도 문제지만 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더 나아가서 너 차 감당 못한다라고 비난하고 수모를 겪어서 상당히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대리운전이나 하는 너가 이 억대 이 고급 외제차 감당할 수 있겠어? 이딴 짓거리를 한 겁니다. 자, 결국 차를 세우고 이 제보자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차주한테 폭행을 당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미끌미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대리운전 기사님 얘기 들어보시죠. 야, 경찰 불렀나? 내지 마세요. 경찰 불렀으니까 경찰 불렀으니까 꺼져, 이 경찰 불렀으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아니 박치기 했네. 근데 뭘 미끄러져. 참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처음부터 좀 다시 정리를 드리면 이런 겁니다. 차 안에서 욕설 폭행을 했고 여기 있다가는 그대로 있다가는 더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차에서 내렸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따라 내렸어도 계속해서 밀고 이렇게 폭행하고 욕설이 있어서 이게 좀 대리기사분은 이 사람들 질이 안 좋다 싶었다고 판단을 하고 이게 혹시라도 쌍방 폭행으로 문제가 될까봐 손을 만세를 하다시피 이렇게 계속해서 피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그 피하는 와중에도 또 욕을 뭐
거지 X야 뭐 5만 원 줄게 됐냐 뭐 이런 식의 정말 자, 모욕적인 지금 손 들고 계세요. 손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식의 말을 들었어야 했고요. 그리고 경찰이 와서 이제 드디어 차주하고 또 지인하고 조사를 시작하는데 차주의 지인이라는 인간은 저 상황에서 자기 신분증이나 이런 신원이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번호하고 연락처를 줘가지고 또 경찰하고 실랑이하고 거기서 또 욕설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경찰하고 지인이 실랑하고 있는 사이에 차주가 이 제보자분에게 다가와서 이게 설마 경찰인데 때리나 싶었는데 박치기란 거예요. 좀 마지막에 아까 보신 것처럼. 자. 예. 근데 지금 그래놓고는 경찰이 하지 마세요 하니까 미끄러졌다고 어쩌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저기 지금 미끄러진 걸로 보이십니까? 멀쩡하게 뚜벅뚜벅 걸어서 정확히 그 앞에서 머리로 들이받았는데 박 변호사님 네. 안 되겠다. 그냥 공개해야 되겠다. 네, 얼굴만 공개를 하면 본인들이 정말 잘못한 건 알 건데 사실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거는 차 안에서도 지인도 자기도 폭행한 바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리운전 기사한테는 매우 죄송한 마음이다. 그리고 또 밀려고 했는데 미끄러져서 그렇게 됐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나중에 6일 정도 지났을 때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그 문자 내용은 그겁니다. 자기도 술을 좀 마셨기 때문에 낮술을 좀 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라고 하고 전과도 없다. 아니 낮부터 술을 마신 거예요? 잘한다 잘해. 그 술 먹으면 그렇게 행동 잘 안 하는데 폭행 전과도 없고 이 술이 깨고 나서 반성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예. 계속적으로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차에서도 아마 폭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폭행을 했죠. 차에서 폭행했는 거 범죄가 다릅니다. 특가법상의 운행자 폭행죄가 돼서 좀 가중돼서 처벌될 수 있고요. 밖에서 저 한도 행동도 폭행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합의하려면 포르쉐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 참 대리기사분은 사실 딸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이 대리기사를 시작하셨는데 저는 참 속상하게 이 상황에 딸이 아빠 나 대학 안 갈 테니까 대리기사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아니요, 아니 너는 그래도 대학 가야 된다. 난 또 꼭 대학교 가는 거 보고 싶다. 대학생을 해라. 그래서 대학 대리운전 계속 하시겠다고 합니다. 사실 트라우마가 있을 법도 한데 딸을 위해서 그거를 극복을 하신 거잖아요. 대신에 이 바디캠 구매를 해서 지금 바디캠을 달고 일을 하신다고 하고요. 합의할 생각 절대 없고 처벌을 바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하세요. 뭐 버스 하시는 분도 있고 택시 하시는 분도 있고 다 같이 이 승객들 이 실어다 주는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최소한의 존중이라도 해달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죠. 지금 술 드시는 분들도 대리기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안전하게 편안하게 집들어 다닙니까? 저런 사람들 한 사람 때문에 대리기사분들이나 운전하시는 분들이 공포에 떠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창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뭐 포르쉐 저 차 눈에 띌 겁니다. 예, 시내에서. 아유 참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잠든 아들 옆에서 밤새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는 한 여성. 배 아파 낳은 네 자식이지만 병원에서 보호자 노릇도 못하고 심지어 은행에서 통장 하나 만들기도 어렵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여성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 제보를 주신 분은 11년 전 아들을 출산을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키우고 계신데요. 그런데 아들 엄마가 아니라 동거인으로 살고 있다. 자, 먼저 이 내용을 얘기하려면 아들을 낳기 전 상황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일단 제보자분은 20대 후반에 그 결혼을 해서 당시 사귀던 남성과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냥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경제 능력도 없고 빚도 많았고 그리고 술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술을 마셔도 곱게 마시는 게 아니라 술만 먹었다면 폭언, 폭행에 손찌검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분이 일찍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 기간 동안에 이 아이를 안 가져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결혼하고 2년 정도 될 무렵에 또 술에 피해서 이렇게 주먹을 집에서 휘두르니까 그냥 남편을 피해서 그대로 가출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뭐 집을 나갔더라도 언제 또 찾아올까 되게 조마조마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초반 몇 년 동안은 친정에도 알리지 않고 휴대전화 번호도 다 바꿨대요. 친정에 알리면 또 친정 식구들을 닥달해가지고 맞아요. 알아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 푼도 없이 집을 나오셨기 때문에 갈 곳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장에서 숙식도 해주고 이렇게 뭐 일도 하면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공장에를 들어가가지고 그냥 조용히 일을 하셨는데 다행히 그 일터가 좋은 일터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 년을 일을 했는데 한 5년쯤 지났을 때 어떤 남자가 구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여성께서는 좋은 사람인 것 같지는 않지만 누군가를 다시 만나는 게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 상황은 이렇다 그러면서 계속 거절을 하셨는데 이 남성 나도 이혼했고 또 나도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 전처가 키우고 있다라면서 끈질기게 구애를 했고 결국에는 살림을 합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네. 이혼을 아직 안 한 상태잖아요. 그게 문제죠. 이 남자 새롭게 만난 남자를 위해서라도 전 남편하고 전 남편 아직 아니죠. 그쵸. 남편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해서 어. 그래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이 제보자가 가출한 본인이 유책 배우자라서 어. 이혼 소송이 기각이 됩니다. 아니, 사연이 있었잖아요. 특히 뭐 무능력이라든지 뭐 알코올 폭행. 중독, 폭력 이런 것들을 입증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혼이 되지 않고요. 이 새로 만난 남성하고는 사실혼 관계로밖에 지낼 수밖에 없었고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겨서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는데 이 아이 출생 신고를 하게 되면 남편의 아들로 추정이 되겠죠. 남편하고 지금 이혼 안 했으니까. 혼인 상태가 돼 있으니까.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친부가 이 아이를 미혼부 출생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아이를 이 친부모가 함께 양육하고는 있지만 미혼부 출생 신고를 했기 때문에 친부한테만 친권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것조차도 두 사람 관계가 좋으면 문제될 게 없었는데 자, 언제부턴가 이 아빠란 사람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등본은 지금 현재는 뭐 같은 주소로 돼 있으니까 그거는 뗄 수 있지만 가족관계 증명서나 행정적인 부분, 뭐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거나 하는 일들을 다 아빠가 해줘야 되는데 아빠가 그거를 바로바로 협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 될 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아니, 자기 자식 일인데 뭘 시간 될 때 해줘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아이가 점점 클수록 뭐 병원이나 학교, 뭐 은행에서 법적인 보호자가 필요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보자가 이 친부인 사실혼 남편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많았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좋을 때는 이게 아무 문제되지가 않는데요. 점점 제보자에게는 친권이 없고 또 아이의 친부만 친권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친부가 좀 권력처럼 생각을 하고 행사를 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또 제보자가 남편이랑 이혼을 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약점으로 여겼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관계가 갑을 관계로 변질이 됐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친부가 아들에게 술에 취해서 너에게 엄마는 없다. 저 사람은 네 엄마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세상에 그 꼬맹이한테 야, 너는 엄마 없어. 너 네 엄마 아니야. 이게 할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게나 말입니다. 제보자분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모든 관계들을 다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2년 전에 그 사실혼 관계는 청산을 했고요. 이전에 아직 법적으로 혼인 상태가 남아 있었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것도 너무 장기간 별거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유책 여부를 따라서 요즘에 이제 이혼을 허락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이혼했대요. 그런데 예. 한 가지 이분이 조금 방심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현재 그 관계만 다 정리가 되면 본인이 이 아들을 다 데려와서 법적인 보호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지금 친부가 있잖아요. 친부가 예. 친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소송을 했는데도 모두 해당 사항이 없다라 그래서 다 이기지를 못하고 친부나 아니면 이전에 전 남편이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전 남편은 그렇다 치고 친부라는 사람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인성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숨기고 만났다가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이 남편이라고 2명 만났는데 둘 다 너무 이제 정말 나쁜 남자들을 만난 경우죠. 근데 이 친부라는 사람
당연히 양육비도 주지 않고 있고요. 아이 아빠로서 어떤 역할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행정적인 도움을 요청하면 귀찮게 왜 연락하냐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하고요. 폭언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한대요. 부탁할 때는 맨입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돈을 도려 내놔라. 양육비도 안 주면서 이런 암시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얼마나 아이를 정말 편안하게 안정적인 상황에서 기르고 싶겠어요. 그래서 입양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친모여서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보자께서는 미혼부 출생신고 이후에 친모가 아이를 양육하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친모가 아이를 좀 잘 기를 수 있게 도와주었으면 좋겠는데 도리어 기르는 걸 포기하도록 한다는 거죠. 너무 속상하다고 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혼외자 아들을 출산해서 양육하고 있는데 아들 친권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이게 이제 새롭게 등장한 제도가 미혼부 뭐 친권 등록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저는 이게 엄마의 친권은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조금 더 전문가나 변호사 도움을 좀 얻으셔가지고 다시 친권을 확인받는 어떤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법원에서 이거를 달리 판단할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해보시면 뭐 인지 이런 거 말고요. 친생 부인에서 이런 거 말고 내가 친권이 있다. 남편보다 내가 잘 키울 수 있다. 이 부분을 한번 다퉈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게 근데 저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분이 제가 아까 너무 좀 방심하셨다고 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친권은 원래 부 양쪽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혼일 때 남편에게도 법적으로는 친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자기 앞으로 가져오려면 정말 저 친부가 자기가 더 잘 키울 수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도저히 아버지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잘못이 있지 않나 법적으로 그걸 허용하기는 어려워요. 아이고야.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 명의 변호사들에게 그걸 물어봤어도 그런 방법이 없었다고 했는데 일단은 그 친부와의 협조를 한번 좀 법적으로 어떤 변호사를 동원해서라도 좀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사실은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이거 법원 가서는 쉽지 않습니다. 자, 교수님, 이 초등생 아들이 엄마 나 가짜 아들이야 막 이런데요. 저는 그게 너무 속상하고요. 같은 엄마의 마음으로 이 상황이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이분께서 공론화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제보를 하셨다 그러는데 저는 공론화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혼부 출생 신고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아이를 위하는 게 무엇인가라서 미혼부를 인정하는 쪽으로 갔듯이 아이를 정말 잘 기를 수 있는 최고의 존재는 이 아이에 대한 극심한 사랑을 갖고 있고 키울 준비가 되어 있는 엄마잖아요. 이 엄마가 잘 기를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고 많은 엄마 아빠들이 응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아이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공론화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너무 안타까워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박연숙님은 하루라도 빨리 해결돼서 아들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셨고요. HY님 법적으로 어떻게 안 되나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별별 상담소 정리하고요. 잠시 전화 한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No toxic chemicals, murderous, so answer to.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 확인. 이 정도는 담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지치지 않으세요? 에너지가 넘치는데요? 비타민 B군이 2배 강화된 뉴 센트룸이 23가지 영양을 꽉 채워주니까 비타민 B군이 2배로 새로워진 센트룸을 만나보세요. 판교에 버금가는 탁월한 미래가치. 입지부터 설계까지 모든 것이 하이엔드. This is the real high-end. High-end work edition. 신광교 클라우드시티.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곧바로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백다희 아나운서 진행으로 이어집니다.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크리스마스 특집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이연복 셰프와 함께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